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째 교 뇌천대장이지요. 친구 모씨가 와서 사업에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사해 대장 초요를 얻었다. 대장께는 우레가 하늘 아래서 명동하니 그 기세가 크고 장하기 때문에 대장이라 한 것이며,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기력이 강장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때이다. 이제 사업을 점쳐 초효를 얻은 것은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사업과 계획에 어긋남이 생기는 때이다. 그러므로 장어지 정흉 유부라고 그랬죠. 발이 강장하다. 발이라고 한 건 이제 막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나아가면 흉하리라.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 했다 이 말이죠. 장어지 정흉이란 경거망동하여 실패하는 것을 말하고 유부란 반드시 흉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도 이 양반도 저하고 같이 풀었어요. 이 사업은 잠시 때를 기다려 행하면 좋지만 지금 나선다면 시기가 무르익잖아. 마치 익지 않은 과일을 따는 것과 같으니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친구는 이 점을 무시하고 사업을 일으켜 실패하고 가산을 기울게 하였다. 자금의 3분의 1로 그 뒤를 인수한 사람이 오히려 큰 이득을 보았던 것이다. 두 번째 보시면 모 회사 사장이 운기를 점치고 싶다고 하여 입소해서 대장의 이효를 얻었다. 대정께는 사양이 나아가 이음을 없애는 때로 양은 대이고 음은 소이며 양이 장대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회사에 비유한다면 강건하게 움직이는 상에 있고 자금은 충분하고 사원은 재능이 있으며 현재는 운이 올라가는 기세이다. 그런데 귀하는 사장의 임무를 띠고 많은 주주로부터 발탁되어 과오 없이 큰 일을 해내기에 앞서 사원 다수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려 회사의 신용을 얻은 후 서서히 이익을 얻으려는 방침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정길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효는 양효로 의무에 있기 때문에 지식은 있어도 기력이 약하고 여러 사람의 돈을 지배하는 몸이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어도 작은 손실을 내지 않는 방침에 주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2년 후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대로 되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효의 사를 보시면 구사 정길 회망, 그죠? 번결 분리 장우 대여지복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울타리가 터져서 괴롭지 않으니 큰 수레 바퀴통이 아주 강장하게 되리라.
친구 모씨가 와서 상거래의 운을 점치고 싶다고 하여 입서에서 대장의 사미를 얻었다. 대장께는 건인 노부가 안에서 가업을 통솔하고 진인 장남이나가 업무를 수행하니 부자가 마음을 아파요 강건하게 일해 가업이 융성하므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묘는 양이며 양유에 있어 지혜와 기력이 모두 강하고 다른 동업자를 압도하는 기세가 있다. 그렇지만 사묘는 부중정이고 지나치게 강건하여 대리인이 기세를 타고 형솔하게 모험을 하고 자본력이 적은 소상인을 압도하거나 혹은 착실한 상인을 속여 세상에 신용을 잃는 일이 있다. 이것을 소인용장, 소인은 강장함을 쓰고 군자 욕망, 군자는 법도를 쓴다. 정려, 그대로 나가면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고, 망은 사람을 그물을 쳐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법이라는 게 그렇죠. 그물이죠. 사람을 잡는 법망. 사람들이 모략에 넘어가 진퇴유극에 빠진 듯 곤란함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저양 촉본 리기각,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고 그 뿌리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세를 타고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있는 대로 거래를 확대하니 마침내 수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때 수만 원이 아마 지금 수십억이겠죠. 명치 27년 1894년 5월 일본에 주재하는 영국 특명전권공사 프레저 씨가 병에 걸려 친구 모 씨가 걱정하여, 프레저라는 전권공사가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걱정스러워서 고도 선생을 찾아와서 첨을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입서에 대장의 사매를 얻었다. 대장께는 양이 강한 꾀이고 원기 왕성한 때,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기력이 강건한 자이다. 또 질병에 비유한다면 그 몸은 강건해도 병세 역시 왕성한 것이다. 그리고 사면은 양어로 음위에 있는데, 그렇죠. 양유이면서 음의 자리에 있죠. 이것은 자신의 혈기에 맡겨 처세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군자라 해도 이런 때는 일을 도모해 실패하는 일이 있다.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병은 명의의 수술도 소용없고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인용장, 군자욕망, 정려, 저양, 촉본, 리기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때를 계속 견디어 5요까지, 즉 앞으로 한 달이 지나면 증세는 변화하여 가라앉지만 견디지 못한다면 변하여 뇌택 귀맥기가 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후 이 사람은 증세의 경과가 좋지 않아 다음 달 4일에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사요가 3요가 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때 귀매가 되는 거죠. 귀매는 귀혼꾀죠. 귀혼꾀. 혼이 돌아간다고는 그런 꾀죠. 왜냐하면 여기 가면 울타리가 터져서, 그죠? 뿔이 빠져서 편안하게 되는데, 오효에 돼야 되는데 3요기 때문에 여기서 견디기가 어렵죠?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을 견뎌야 되는데 견디질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명치 27년 1894년 9월 2일 어떤 고관이 히로시마의 대본영에 출장 가기 앞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입서에서 대장의 사효를 얻었다. 대장께는 뇌가 천상에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상이고
사양이 이음에 다가가서 그 기세는 대단히 왕성하며 이제 제4요를 얻은 것은 사양이 기세 좋은 것을 방해하는 자 같고 지향하는 바에 적이 없는 상이다. 그 사이에 번결, 분리, 장어, 대여지, 복 그랬죠. 울타리가 틀어서 괴롭지 않으니 큰 수레의 바퀴가 강장하다. 있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적의 성을 깨뜨려 황제 군사의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은 명치원년 1868년 천황이 처음 동경으로 향할 수 있었던 때에 얻은 것과 같고 적이 돌아와 복종하는 때이다. 이번 출지는 길상이 틀림없다고 점단하였던 바 고관은 이에 수긍하고 출발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보시면 친구 모씨가 찾아와 전날 예상한 바가 있어서 사들인 물건이 있는데 예상대로 될지 어떨지 점치고 싶다 하기에 입서에서 대장의 오효를 얻었다. 대장꾀는 우레가 천상에서 움직이는 꾀로 양이 왕성하다고 해도 오효를 얻었다는 것은 기세는 사효에 소멸하여 오효에서 태풍이 지난 뒤처럼 할 일 없는 모양을 말한다. 소위 여기 이제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6일 창포 10일 국화라고 팔로가 없다는 것이다. 목책이 쓰러져 양을 풀어주는 것이므로 상양어이 무해라고 하고 목적 없이 화살을 쏜 것이다. 친구는 크게 낙담하며 말하기는 실은 대만의 일이 진전되어 중국과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갖가지 저자 음식과 기타 필수품들을 사들였는데 중국과 화해하게 된다면 큰일이라고 걱정하고 들어갔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화평의 소식이 들려와 다소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아 정리하고 대금은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한탄하였다. 운이 그럴 때니까. 명치 27년 1894년 11월 20일 어떤 고관이 집으로 찾아와 여순 사건이죠. 이게 뭐냐면 청일전쟁을 얘기한 거죠. 청일전쟁을 점친 것으로 명치 27년 11월 21일이죠. 그해 여순이 함락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미리 와서 그러니까 하루 전에 점을 쳐달라고 한 거예요. 형세가 어떨지 점치고 싶다 해서 대장의 오해를 얻었다. 대장께는 사양이 이음을 소멸시키는 상으로 우리 군이 강한 기세로 적을 위축시키는 상이기 때문에 여순의 적은 이제 곧 달아나기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 양, 이 무회란 양이 담의 경계를 벗어나는 상으로 여순의 청병은 우리 군의 위사에 놀라 도망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내일은 상효에 해당하므로 적의 군지는 괴멸되고 적은 항복하는 상이다. 이것을 저양 족변 분홍퇴 분홍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 효는 명치 27년 함관에 탈주군이 항복했을 때와 같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비슷하다. 여순 함락의 길보는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전해올 것이라고 결단하니 고관은 수긍하고 들어갔다. 그 후 수일대에 여순은 함락되고 역점대로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여순이 어디쯤 되죠? 만주죠. 만주입니까? 예.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사형당했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 전날 점을 쳤는데 그 다음날 또 함락이 됐으니까 일본군이 이겼으니까. 어느 날 친구 모씨가 방문하여 날이 저물 때까지 환담을 하다가 말하길 어젯밤 도둑이 들어와 집안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약간의 물건을 훔쳐갔는데 그 속에는 훈장과 예복이 있었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비할 바 없는 귀중한 물건이지만 도둑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 한번 점쳐보고 싶다고 하여 입서에서 대장의 오효를 얻었다.
상유를 얻었다. 상유를. 대장은 강건한 도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보물을 도둑질했지만 마음속으로 집안의 경기가 엄중한 것을 두려워하여 당황한 나머지 물품을 선발할 틈도 없이 훈장과 예복을 함께 훔쳐갔을 터이니 도둑은 집 밖으로 나가서 비로소 뜻밖의 획득물을 알아차리고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팔 방법도 없고 자신이 착용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창고에 가져다 놓는 일도 귀찮아 매우 곤란해야 할 상이다. 이것을 분홍퇴 분홍수라고 하는 것이고 촉번이란 근처의 담장에 걸려있을 상이다. 또 음효가 양효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물품은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친구가 속히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했더니 과연 이웃집 울타리에 걸려 있었다고 했다. 친구는 이를 칭찬하고 나 역시 역의 철무함에 감복하였다. 그랬죠. 기가 막힌. 이럴 수가 없네. 네. 뿐만 아니라 상효가 변하면 이게 이 화천대유가 돼요. 네. 그럼 잊게 되는 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대유가 이게 아마 11번째 꿰일 텐데 14번째 꿰죠. 여러분 그대로 105쪽 보시면 이것은 대유 원형 그랬어요. 대유는 크게 형통한다. 네. 대유, 이우둑, 존우. 유한 것이 그 존유를 얻고 대중의 상하응지. 큰 것이 중도를 얻고 우열에서 허에 응하니 왈대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대유라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이것이 그 양의 왕성한 괴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가 변해서 이 대유괴로 변해도 이 괴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정괴입니다, 원래.